스페인과 프랑스의 국경을 따라 펼쳐진 서부 피레네 산맥. 어딘가에는 지구상 어디에도 알려진 유사어가 없는 언어가 오늘날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 모든 언어는 어족에 속합니다. 그들은 조상을 공유하고 문법을 교환하며 수세기에 걸친 이주와 정복을 통해 서로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 언어는 완전히 독자적입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과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은 수세대에 걸쳐 그 주변을 맴돌며 그 흔적을 하나하나 잡아당기고 익숙한 무언가와 연결되는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고대의 DNA 분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연구자들이 수천 년에 걸친 선사시대 유전 데이터를 방정식에 입력했을 때 나타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바스크어는 우연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것은 1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련의 사건들 덕분이며 그 사건들은 조용히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이 마침내 밝혀낸 사실입니다. 바스크 지방 어디에 서서 귀 기울여 보세요. 서쪽은 스페인어, 동쪽은 프랑스어입니다. 어느 방향으로든 국경을 넘으면 라틴어의 후손이자 서로 사촌 관계인 로망스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언어들은 포르투갈에서 인도 아대륙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인도 유럽어족에 속합니다. 그런 다음 돌아오세요. 바스크 지방에서 들리는 언어는 그 어떤 언어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애초에 관련이 없었던 적도 없습니다. 바스크어는 화자들이 으스카라라고 부르는 언어로 언어학자들이 유사 언어라고 부르는 언어입니다. 이 용어는 전문적으로 들리지만 그 의미는 간단하면서도 놀랍습니다. 즉, 알려진 유사 언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어, parent language, 두, 자매어, sister language, 또 언어 기록의 어느 간과된 구석에 묻혀있는 먼 친척 언어도 없다. 다른 언어 계통과 연결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이 언어는 근본적으로 공통점이 없는 언어들에 둘러싸여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언어는 일반적으로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어들은 서로 빌려오고 융합하고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합니다. 역사 언어학이라는 학문 전체는 언어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원칙, 즉 충분히 거슬러 올라가면 공통 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바스크어의 경우 증거가 허용하는 한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어원은 선사시대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지리적으로 바스크 지방은 피레네 산맥의 가장 서쪽 끝자락에 위치하며 북부 스페인과 남서부 프랑스의 국경을 따라 펼쳐진 삼림이 우거진 산과 대서양 해안선으로 이루어진 작은 지역입니다. 면적은 크지 않지만 그곳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유럽의 다른 어떤 언어와도 다릅니다. 현재 약 71만 4천 명이 이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스페인 쪽에 약 66만 3천 명, 프랑스 쪽에 5만 1천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스크인 전체 인구의 약 27%에 해당하며 소수 집단 내의 또 다른 소수 집단입니다. 정치적으로 바스크어는 스페인의 바스크 자치 공동체와 나바라 지방 일부에서 공식 언어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전혀 공식 언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바스크어는 두 현대 국가의 변두리에서 자신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 않은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바스크어의 상황을 지구상의 다른 어떤 언어적 미스터리와도 진정으로 다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언어는 최근에 어떤 역사적 우연으로 인해 어족에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 언어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홀로 존재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언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그것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알고 보니 그 답은 고대 문헌이 아니라 고대 유골에 묻혀 있었습니다. DNA 연구소가 등장하기 전까지 역사가와 언어학자들은 오직 한 가지 도구, 즉 기록된 문서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스크어에 관한 기록은 매우 빠르게 단절됩니다. 학자들이 확실하게 밝혀낸 것은 바스크어가 로마 시대의 피레네 산맥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아퀴타니아어라는 고대 언어에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프랑스 남부와 스페인 북부 지역 곳곳에 돌에 새겨진 인물과 신들의 이름, 비문 덕분에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비문들은 현대 바스크어 단어들과 뚜렷한 어원을 공유합니다. 둘 사이의 연결고리는 확실합니다.
아퀴테너가 조상이라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퀴타니아는 그 자체로 막다른 길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흔적은 사라집니다. 아퀴타니아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로마의 팽창이 주변 지역을 모두 집어삼키기 전에는 어떤 가문의 소유였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석비에는 기록이 없고 그 너머에는 침묵만이 남습니다. 그 침묵 속으로 수많은 이론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 가장 꾸준히 제기되는 이론 중 하나는 바스코니 가설인데, 이는 아퀴타니아어가 홀로 살아남은 언어가 아니라 한때 서유럽 대부분을 차지했던 거대한 인도 유럽어족의 잔재였다는 주장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도 유럽어족이 유럽 대륙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전 대서양 연안에서 중앙 유럽 깊숙한 곳까지 바스크어라는 언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스크어는 예외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 완전히 사라진 세계의 마지막 남은 흔적입니다. 이는 설득력 있는 이론이지만 아직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바스크어와 스페인 지중해 연안에서 사용되던 고대 이베리아어 사이의 유사점을 지적했습니다. 유사점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언어학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접 언어 간의 유사성은 진정한 공통조상보다는 수세기 동안의 접촉과 차용의 결과일 수 있다. 이 논쟁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일부 연구자들은 더 나아가 바스크어와 유럽 반대편에 있는 비인도 유럽어족 언어인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의 코카서스어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구조적 유사성은 흥미롭지만 흥미롭다는 것이 곧 증명된 것은 아니며, 그러한 연관성은 여전히 이론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 한편 바스크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단서를 제공하는 역사를 살아가고 있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의 산악 지형은 자연적인 장벽 역할을 하여 침략자와 외부의 영향을 막아냈습니다. 라틴어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바스크어 어휘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중세시대 동안 로망스어는 서로 차용하고 또 차용되었지만 언어의 핵심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등장했습니다. 1939년 그의 정권은 바스크어를 학교, 공공생활, 언론에서 금지했습니다. 한 세대가 자신들의 언어와 단절된 채 성장했습니다. 기존 이론들은 바스크 민족과 그들의 언어의 생존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새로운 과학이 그 해답을 찾으려 하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바스크 민족과 그들의 언어의 기원은 언어학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문제였다. 기록된 자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고 수많은 이론들이 제기되었지만 명확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완전히 다른 과학 분야가 등장했고 빈손으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DNA 분석은 말 그대로 과학자들이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전에 사망한 사람들의 유골에서 유전 물질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해당 물질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고 다른 고대 및 현대 유전체와 비교하여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그림을 그려냅니다. 이것은 모든 의미에서 생물학적 타임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바스크족의 기원에 대한 질문으로 관심을 돌렸을 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과학적 원리는 결코 간단하지 않지만 핵심적인 발견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스크족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불가사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에 걸쳐 이베리아 반도에 겹쳐 살았던 두 고대 인구의 직계 후손입니다. 첫 번째는 서유럽의 원래 수렵 채집인으로 농업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인 마지막 빙하기부터 대륙 전역에 걸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가 아나톨리아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유럽으로 이주해온 초기 농부들이었습니다. 터키는 약 8,00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두 집단은 만나고 섞여 이베리아 반도에 정착했습니다. 특히 바스크 지역에서는 유럽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같은 정도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독자적으로 남겨졌습니다. 바로 그 고립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이후 수천 년 동안 유럽 대륙의 다른 지역 인구는 계속해서 이동하고 혼합되었지만 피레네 산맥과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은 그러한 변동을 훨씬 적게 겪었습니다. 그들의 유전적 구성은 안정화되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언어 또한 그와 함께 안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발견은 이 모든 미스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스크어가 살아남은 것은 지리적 요인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회복력이나 보호 요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지리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말입니다. 그것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옮겨온 사람들이 바로 그 지역에 오랫동안, 어쩌면 1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다양한 형태로 살아온 생존 인구였기 때문입니다. 그 1만 년이라는 숫자는 잠시 묵념할 가치가 있습니다.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언어들이 대륙을 휩쓸고 사라지고 알려진 세계 전체가 몰라볼 정도로 변모하는 동안에도 피레네 산맥에서는 무언가가 변함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언어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은 처음으로 그 이유를 밝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전학 연구를 통해 그 생존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약 5,000년 전 유럽에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흑해 북쪽으로 펼쳐진 광활한 초원, 폰토스 스텝에서 살던 유목민들이 엄청난 규모로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얌나야족이었는데 단순히 이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년 만에 얌나야족과 그 후손들은 자신들의 유전자, 문화, 언어를 유럽 대부분 지역에 퍼뜨렸다. 오늘날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을 포함하는 인도 유럽어족은 거의 확실히 이러한 확장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얌나야족이 이동한 곳마다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흡수되거나 쫓겨나거나 유전적으로 압도당했다. 유럽 최초의 문명을 건설했던 수렵 채집인과 초기 농경민들은 석조 기념물을 남겼지만 그들의 언어는 단 하나의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예외는 바로 바스크 지역의 언어였습니다. 현대 바스크인과 스페인 및 프랑스 이웃들을 비교한 고대 DNA 연구는 놀라울 정도로 명확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현대 바스크인들은 서유럽의 다른 어떤 인구 집단보다 얌나야 스텝 혈통을 훨씬 적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 대륙 거의 모든 사람들의 DNA를 바꿔놓은 청동기 시대 이주의 유전적 신호는 바스크인의 유전자에도 존재하지만 마치 파도가 피레네 산맥에 부딪혀 완전히 침투하기 전에 힘을 많이 잃은 것처럼 약화되고 축소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유전학적 사실이 아니라 언어가 살아남은 생물학적 설명입니다. 유전자를 비교적 분리된 상태로 유지한 사람들은 언어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한 인구 집단이 더 큰 집단에 흡수될 때 일반적으로 몇 세대 안에 그 집단의 언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인구 집단이 유전적 연속성을 유지할 경우 언어적 연속성 또한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스크 지역은 두 가지 모두를 해냈습니다. 지리적 조건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피레네 산맥은 단순히 아름다운 배경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가장 험준한 자연 장벽 중 하나이며 봉구리와 깊은 계곡으로 이루어진 이 산맥은 이주민들이 바스크 지역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대신 우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럽 대륙의 다른 지역으로 쏟아져 들어온 스텝 지역 이주민들은 더 쉬운 경로를 찾았습니다. 피레네 산맥 지역 공동체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살아남은 것은 단순히 언어만이 아닙니다. 바스크어는 인도 유럽어 이전 시대의 언어 논리를 살아있는 형태로 보존하는 문법적, 의문적 체계입니다. 야무나야족의 확장으로 사라지기 전 유럽 전역에 존재했던 바로 그 시대의 언어입니다. 바스크어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그 시대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그리고 일단 보는 법을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놀랍습니다. 유전적 증거는 바스크 사람들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 알려주지만 언어 자체는 1만 년 동안 조용히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단지 읽는 법을 알아야 할 뿐입니다. 구조부터 시작해보세요. 바스크어는 언어학자들이 능격 절대격 언어라고 부르는 언어입니다. 즉, 인도 유럽어족의 다른 언어들과는 문장을 나누는 방식이 다릅니다. 영어를 비롯한 모든 인도 유럽어족 언어에서는 동사에 직접 목적어가 있든 없든 문장의 주어를 똑같이 취급합니다. The man walked. 남자가 걸었다. The man saw the child. 남자가 아이를 보았다. 두 경우 모두 남자가 주어이며 문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바스크어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스크어에서는 명사가 수행하는 동작이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명사의 형태가 바뀝니다. 아이를 보는 남자는 단순히 넘어지는 남자와는 다른 문법적 표시를 사용합니다. 명사 끝에 붙는 강한 대문자 발음인 그 표시를 능격이라고 합니다. 주변 언어에는 이에 상응하는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법 체계에 속합니다. 이것은 쿼크가 아닙니다. 구조적 화석입니다. 능격 언어는 코카서스 지역, 남아시아 일부 지역, 아메리카 대륙의 특정 토착 언어 등 세계 여러 곳에 존재하지만 서유럽에서는 바스크어만이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이 언어의 문법은 인도 유럽어족의 확장 이전, 다른 언어들이 완전히 흡수되어 그 구조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세계의 문법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증거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바스크어는 교차어입니다. 즉, 어근 자체를 바꾸거나 별개의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 어근에 전미사를 붙여 의미를 형성합니다. 정관사는 영어나 프랑스어처럼 명사 앞에 붙는 별도의 단어가 아니라 어근 끝에 붙는 전미사입니다. 언어의 전체적인 구조,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 단어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식은 인도 유럽어족에는 없는 논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하지만 어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스크어는 라틴어 차용어와 주변 세계와의 수세기 동안의 접촉을 통해 흡수된 로망스어 차용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책을 뜻하는 단어 리브루는 누가 봐도 라틴어입니다. 수십 개의 일상 단어에는 바스크어가 이미 고대 언어가 된 이후에 유입된 언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휘는 시대에 맞춰 변화했지만 언어의 뼈대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뼈대는 현재 1960년대에 5가지 주요 방언을 통합하고 언어에 통일된 표기법을 부여하기 위해 개발된 으스카라 바투아라는 표준화된 형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언어 복원 작업이었습니다. 그 문법서에 보존된 것은 단순한 언어학적 호기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인들이 한때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마지막 살아있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학문적으로는 이미 규명되었고 미스터리도 풀렸습니다. 하지만 1만 년에 걸친 인류 역사의 문을 열어준 그 언어는 여전히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스크 지방 인구 중 으스카라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약 27%에 불과합니다. 약 300만 명의 인구가 사는 이 지역에서 이는 약 200만 명이 자신들의 문화를 대체 불가능하게 만드는 바로 그 언어를 접하지 못한 채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역사적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바스크어를 파괴하려는 의도적인 캠페인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1939년부터 시작된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바스크어 탄압은 으스카라어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이전 1만 년 동안 그 어떤 것보다도 바스크어에 가장 가까운 위협이 되었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학교에서, 공공장소에서, 언론에서 바스크어와 단절되었습니다. 그 후에 찾아온 침묵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프랑코의 지배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복구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카스톨락으로 알려진 바스크어 학교들이 다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스크어 학술원은 분열된 방언들에게 공통된 표기 형태와 공동의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된 언어인 으스카라 바투아의 으스카라 바투아를 개발했습니다. 스페인 측 지방 정부들은 으스카라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했으며 교육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바스크어 미디어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에 으스카라를 접목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실질적이었습니다. 으스카라 사용자 수는 안정화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증가했습니다. 바스크 자치 공동체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으스카라어 구사율은 지역 평균보다 상당히 높지만 회복이 곧 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경 너머 프랑스 쪽에서는 으스카라어가 어떠한 공식적인 지위도 갖지 못합니다. 정부 지원 몰입 프로그램도 없고 법적 보호 장치도 없고 스페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제도적 지원도 없습니다. 5만 1,000명의 프랑스어권 바스크어 사용자들은 대부분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언어 소멸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용히 한 세대씩 서서히 진행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조상의 언어 대신 더 넓은 기회의 언어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바스크 지방을 훨씬 넘어섭니다. 으스카라어가 사라진다면 인류는 복구하거나 되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도 아니고 더 큰 언어 체계의 지역적 변형도 아닌 빙하기 이전 유럽 전역에 걸쳐 존재했던 언어 세계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목소리입니다.
모든 문법 교과서, 모든 고대 DNA 연구, 모든 세심하게 발굴된 피레네 산맥의 고고학 유적지는 그 세계가 외부에서 어떻게 보였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으스카라만이 그 세계의 내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DNA 연구 결과는 바스크어의 그 독특함에 걸맞은 기원 이야기를 선사했습니다. 1만 년에 걸친 연속성은 사라지기를 거부한 한 민족의 유전자와 문법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거부가 지금도 계속될지는 더 이상 고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피레네 산맥 곳곳의 교실과 부엌, 그리고 대화 속에서 답을 찾고 있는 질문입니다. 만년이라는 시간은 머릿속에 담아두기 거의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은 수세기 만에 몰락했고, 한때 대륙을 지배했던 언어들은 오늘날 전문가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자리 잡은 좁은 산맥에서는 무언가가 살아남았습니다. 권력이나 명성 혹은 국가기구의 보호를 받아서가 아니라 유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 언어를 간직해온 사람들이 결코 완전히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DNA 분석 결과는 바스크어의 신비로움을 해소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더욱 놀라운 언어로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피레네 산맥에 남아있는 것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세상의 마지막 살아있는 흔적입니다. 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문법적 기억, 산골 마을에서든 도시 아파트에서든 여전히 사용되고 가르쳐지고 논쟁의 대상이 되는 언어. 유스카라어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의문이 아니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언어를 지킬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